제 이름은 윤혜성,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 영도에서 버스 운전사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차고지로 나가야 했고, 땡볕과 폭우 속에서도 핸들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냐고 쉽게 말했지만, 저에게 그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이제야 드디어 쉰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매일 새벽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야 했던 일상도 끝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승객들의 불평에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차고지를 떠나 마지막으로 핸들을 놓는 순간,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성아, 고생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몫이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름대로 꽤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이 있었고, 기사 공제회 적금도 만기되어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게다가 15년 전, 큰맘 먹고 포항 구도심에 있는 낡은 상가주택을 하나 사두었는데, 1층은 가게로 임대를 주고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지도 번듯하지도 않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제게는 든든한 보탬이 됐습니다. 또한 영도 앞바다 근처에는 작은 주차장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주차장이라는 게 큰 돈이 되는 줄 몰랐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이 늘면서 주차장 수입이 쏠쏠해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버텨야 해. 우리 애들 잘 지켜주고. 그때 저는 울면서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 나도, 애들도 잘 살 거야. 하지만 홀로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몇 해 동안은 일에 매달리며 아내의 빈자리를 외면했지만 퇴직 후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고요함이 곧 외로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효심 깊은 자식들을 두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고,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아들은 제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주며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성 씨, 자식들이 참 효자네.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복이 많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대신 제 생활에 하나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버님, 이번 달 관리비는 제가 처리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묘한 찜찜함도 느꼈습니다. 내 몫이어야 할 일들이 점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심지어 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더니 병원 예약도 자기 이름으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편하시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가시가 박히는 듯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일들이 하나둘씩 내 손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죠?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온 돈, 내 땀으로 모은 돈이었는데. 하지만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이거다.
그렇게 저는 가장 소중한 열쇠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오래된 운행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수천 번 적어 내려간 일자와 운행 시간들, 잔고장이 난 기록과 승객 민원 처리 메모들. 거기에 적힌 제 글씨를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내 노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오래된 시계 바늘이 째깍 소리를 내며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잠들 시간이었지만 제 눈꺼풀은 쉽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낮에 며느리가 건넨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듯했지만 제 마음에는 오래된 못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잠을 쫓으려 서재에 앉아 운행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와 날짜들, 운행 구간과 승객 민원 기록들. 저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으며 제 정신이 여전히 또렷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상태 기록해둔 거 있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네가 준 체크리스트에 맞춰 적었어. 같은 말 반복했다. 날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들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좋아. 병원에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돼. 그래야 후견인 신청이 빨라져.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후견인.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제게 들이닥친 현실과 연결되니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투자금 문제도 있고 요즘 회사 자금줄이 막혀서 더는 미룰 수 없어. 아버지 재산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맞아.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이제 한계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라 믿었던 상가주택과 주차장 땅. 그리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예금이 지금 그들의 입에서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녁 드시고 약 챙기셨어요? 또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챙겼어. 그렇구나. 저는 아버님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는 싱긋 웃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차장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서류가 없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이리저리 뒤졌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처리했어요. 이젠 그런 건 제가 맡을게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내 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큼지막하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증명한다. 그 후로 저는 제 하루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날짜를 크게 읽고 가스밸브를 잠근 후 사진을 찍었으며 복용한 약 이름과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내 기억이 흐려졌다고 말할 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제 물건 자리를 옮겨놓고 아버님, 이거 못 찾으셨죠? 역시 깜빡하신 거예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아들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건강을 걱정한다는 듯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덧붙였습니다.
요즘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한 번은 이웃집 김 여사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느님이 그러던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가스도 안 끄신다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가스를 안 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벌써 동네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차마 이웃에게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열고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내가 나를 지킨다. 밤마다 바람 소리에 뒤척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정말 나를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일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균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평화로운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들에겐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로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믿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내 것이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증명해야 한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급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불이 켜진 채 카톡 알림이 연이어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울리는 알림음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보인 미리 보기 내용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요양원 두세 군데 알아봤어. 가격표 정리해서 보내줄게. 보낸 이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사돈댁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돼. 가족 진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관되게 말해. 앞뒤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 내 남편이랑도 입 맞추라고 해.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와 아들만이 아니라 사돈댁까지 함께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숨을 고르면서도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증거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며느리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몇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찰 일지, 증상 기록표라고 쓰인 노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별로 제가 했다는 황당한 증상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옆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와 비교표가 놓여 있었고 빨간 펜으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제일 싼 곳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계실 곳 아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며 요양원 비용마저 최소로 하려는 계산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재산 내역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아들 민수가 후견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연금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목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킬 건가? 그 질문은 곧 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돈 한 푼 손댄 적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땀으로 모은 돈과 땅이었고
아내와 함께 세워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한 그들의 계산 속에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재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적었습니다. 계획을 본 사람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침묵은 곧 동조다. 우선, 제 재산을 제 손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했고,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새로 개설해 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차장 땅과 상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또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했어? 응. 다음 주 수요일 정신건강의학과로. 좋아. 그때는 꼭 옆에서 증상 말해. 아버님이 아무리 정상처럼 굴어도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해. 알았어.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녹음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제 손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제게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당신 인생을 지켜야 해.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과 제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당하지 않고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날은 평소보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사무실에,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외출을 했고, 손녀는 학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집안에 정막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 상가주택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새로 개설한 계좌 확인서까지. 그동안 저는 밤마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혹시라도 허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이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진료에서 저는 의사에게 은밀히 작은 쪽지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거짓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병원의 모든 상황을 꾸며내어 증언한다면 아무리 제가 또렷해도 제 말은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증명할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녹음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해결돼. 이런 말들이 생생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웃들에게까지 제가 깜빡거린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으니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후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그런데 부탁 하나 해야겠다. 지금 내 집을 급히 처분해야 할 것 같다. 집이요? 요즘 거기 시세가 꽤 올라서 금방 팔릴 겁니다. 좋다. 가능한 한 빨리 매수자를 찾아줘. 단, 가족들에겐 절대 비밀이다. 후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에 들러 모든 예금을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이상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들뜬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끌며 아버님, 열흘 동안 잘 계세요. 선물 사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며 짧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내가 움직일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가능하대요. 좋다. 계약을 바로 진행하자. 내일 정오에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제 머릿속을 스쳤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중년 부부였고 오랜만에 만난 후배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제 어깨에서 오래된 짐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아들 부부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정리한 뒤 저는 미리 계약해둔 강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이웃들도 따뜻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죠?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입니다. 저도 그래요. 외롭지 않게 지내요. 같이 김장도 하고 텃밭도 가꿔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산에서의 긴장과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켜냈다. 이제는 역전의 시간이 시작된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는 집 앞에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분명 전화를 걸어와 따지고 원망하겠지만 저는 이미 번호를 바꿔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택한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집을 떠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안식처를 욕심과 계산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집에서 새벽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하루를 제 뜻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손에 남은 재산은 줄었지만 마음의 짐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강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부산집을 떠난 뒤 작은 방 2칸짜리 아파트에 혼자 서 있으니 마치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삶은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지난날의 상처를 서서히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부산의 공기에는 언제나 긴장과 불신이 묻어 있었지만 이곳 강릉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맑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저는 그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뒤쫓아올까 두려웠던 겁니다. 전화기는 이미 바꿔버렸지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 밖을 나서는 것이 겁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는 삶은 결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집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던 이웃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얼굴이 낯설어서요.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혼자 사시면 심심할 텐데 우리랑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셔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웃들과 서서히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걸었고, 저녁이면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늘 의심과 긴장 속에 살았다면,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제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서툴게 시작한 요리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 끓였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웃어줬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진아, 나는 괜찮다. 나 걱정할 필요 없어. 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한심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으니까 괜찮다. 너까지 원망하고 싶지 않다. 한 번만. 아버지 뵙고 싶어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는 너무 깊었고 다시 가족과 얼굴을 맞대면 또다시 과거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예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언젠가는 만나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딸은 울음을 삼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마주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릉 시내의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미뤄두었던 붓글씨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먹물을 종이에 올리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게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은 늘 참고 버티는 연속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도,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도, 아들과 함께 살던 날들에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내 목소리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아파트지만 그곳은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고 나중에는 화를 내며 어떻게 부모가 자식 버리고 혼자 살 수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게서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을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제 가족이라 부를 수 없었죠. 어느 날
우체통을 열었을 때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손녀 예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꼭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녀에게까지 진실을 들려줄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제가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기록하기로. 작은 수첩을 사서 매일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 어떤 이웃을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시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박혜성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산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잊고 있던 자존심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롯이 저였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바닷가를 거닐며 해돋이를 바라보고 작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제 삶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살 수 없는 자유를 저는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누구의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